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맛있는 요리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4개 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4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4개 식탁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4개 식탁에서는 요즘 먹으면 딱 좋은 봄맞이 김치 특집 준비했습니다. 자, 4월 4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손상 사고가 무려 14배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배터리 손상에 굉장히 민감하실 텐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요, 어제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재제조 활성화 필요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전기차 배터리 손상 사고는 423건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이 수치는 2019년 대비 무려 14배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전기차 사고 발생건 증가율 대비 2배 수준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런데 배터리 케이스, 스크래치 등 전기차 배터리 경미 손상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신품 배터리로 전체 교체 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의 대부분이라는 또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이는 수리 기준이 없어서 대부분 경미한 손상에도 전체 신품 교체 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부분 수리가 가능한데 배터리 전체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전체를 바꿔버린다는 얘기인데 이게 대책이 있는 겁니까? 네, 삼성화재 교통문화연구소에 따르면요, 전기차 수리비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배터리 안전성 검사 제도를 재제조 배터리까지 확대 적용해서 재제조 산업 경쟁력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것 수리하시는 분들의 의식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문콕해가지고 갔는데 문짝 다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 경우 있어요. 네. 배터리도 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정말 황당한 소식입니다. 장난감 지폐로 과일과 커피를 구입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입니다. 보통 이제 장난감 지폐는 슬쩍 보기만 해도 뭔가 다르다 좀 티가 나던데 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30일 한 40대 여성 A씨는요, 울산 동구의 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면서 완구형 가짜 지폐 5만 원권을 냈습니다. 그리고 거스름돈 4만 7천 원을 진짜 돈으로 받아 갔는데요. 이 여성은 같은 날 근처의 과일 가게에서도 이 장난감 지폐를 이용해서 오렌지 10,000원어치를 구입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짜 지폐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A씨가 사용한 가짜 지폐는 진짜 지폐의 크기와 모양이 매우 유사해서 그 당시에는 이 식당 사장님도 전혀 알아채질 못했다는 겁니다. 가게 측이 판매금을 나중에 정산하다가 이거 장난감 지폐를 발견하게 되면서 A씨의 범행 행각이 발각된 건데요. A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 전날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다가 이 돈이 발사되는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때 주변에 흐트러졌던 가짜 돈을 친구가 장난으로 본인의 지갑에 넣었다가 실수로 쓰게 됐다, 이런 변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실수로 쓴 건지 알고 쓴 건지 참 네. 이게 애매한 상황.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렇게 술 먹고 뭐 돈 이렇게 하면 고기에 몇 장 껴가지고 그거 걸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요. 오. 네. 이거는 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딸의 목소리를 흉내낸 보이스피싱 일당의 개소가 충남에서 서울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던 남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피했다는 소식입니다. 야,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뭐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이게 정말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네, 서울 경찰
경찰청에 따르면요. 지난달 26일 용산경찰서 용중지구대에 70대 남성 A씨가 다급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내가 바로 딸을 만나야 하는데 정확한 주소를 모르겠다면서 경찰에 도움을 청했는데요.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는데 내가 보증을 잘못 써서 당장 2,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인 A씨는 너무 놀라서 급하게 급전 500만 원을 마련해 충남 당진에서 서울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건데요. 네. 알고 보니 A씨는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은 상황이었고요.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설치돼 딸과 통화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아는 친구도 이런 거 걸린 적 있어요. 네. 근데 애가 막 울먹이면서 아빠 막 이러니까 이게 내 애 목소리인지 뭔지 막 애가 당황해가지고요, 사람이. 네네. 자, 어쨌든 이렇게 딸을 또 만났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경찰은요. 곧바로 수소문해서 A씨의 딸을 찾아냈고요. 잠시 후 이 소식을 들은 딸이 지구대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500만 원을 챙겨 딸과 함께 이 남성 지구대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요게 그나마 근데 다행입니다. 이제 딸한테 확인을 하면 좋은데 딸한테 전화를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또 만들어 놓는데요. 네. 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지 극복해내야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점점 진화되니까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준 팁을 놓고 이건 당연히 사장 것 아니냐, 가게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야, 이거 정말 아니다 싶은데 아르바이트생이 열심히 해서 그 아르바이트생에게 팁을 준 건데 이걸 가게 사장이 가져간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손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팁을 주면 그건 가게 소유가 맞지 않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신을 요식업 사장이라고 밝힌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을 받았는데 손님이 팁을 주고 가서 이 돈을 내가 챙겼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이걸 인터넷에 올리면서 곤란해졌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평소 내가 최저시급도 맞춰서 급여 늦지 않게 꼬박꼬박 챙겨줬고 식사를 주기도 했다면서 팁이 욕심났으면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본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뒤에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 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즉시 일을 그만뒀다고. 이 글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공감보다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그건 누가 봐도 아르바이트생 가지라고 준 돈이다. 그걸 어떻게 사장이 뺏을 수 있냐. 아니면 가게의 것이니 주인인 본인 거다. 거참 어처구니 없는 논리다. 조카한테 용돈 한 번 안 줘보셨죠? 라는 가게 사장의 행동을 지적하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팁은 그 사람 건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있죠. 이렇게 걷어서 팁 못 받는 친구도 있으니까 좀 나눠주는 건 있어도 이거는 이걸 예. 사장이 가져가는 경우 저는 정말 못 봤고요. 그러게요. 오히려 사장이라 그러면 팁을 안 주죠. 그렇죠, 보통은. 예, 예.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보죠. 오늘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4월의 남자, 봄의 남자,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카랑카랑! 네, 그리고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언제로 갑니까? 1930년입니다. 4월 2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30년 4월 20일은 4월 2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기 조종사 안창남이 순국한 날입니다. 안창남은 한반도 하늘을 최초로
비행한 조선인이자 자신의 비행수를 독립운동에 바친 항공 독립운동가인데요. 조선인으로서 뛰어난 비행수를 뽐내는 안창남의 모습은 그 당시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줬고 당시 지금의 아이돌 스타 같은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1930년 4월 2일 훈련 중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불꽃처럼 짧았던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조선인 최초의 비행사 천재 파일럿 이렇게 우리가 칭하기도 하는데 네. 당시에는 비행 기술을 배운다는 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비행 기술을 배웠죠? 네, 1901년에 서울에서 태어난 안창남은 13살이 되던 1913년 용산에서 일본 사람 나라라 산지라는 사람이 조선 하늘을 최초로 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반도 상공을 최초로 난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는 사실이 억울했지만 안창남은 다른 사람들처럼 비행기에 압도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까짓 비행 우리 조선 사람도 배우면 하지라고 하면서 가슴에 뜨거운 그 꿈이 생겨났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3,000원을 들고 일본에 건너가 도쿄 오구리 비행학교에 입학합니다. 이야. 이 비행수를 배우려면 어마어마한 학비가 필요했지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갔습니다. 네, 그 당시 상황이 보면 일본에서 이렇게 비행을 배운다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안창남이 또 일본 비행학교에서도 굉장히 또 천재로 인정을 받았다면서요? 네, 비행수를 배우다 보니 정말 타고난 재주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입학 3개월 만에 3등 비행사 면허를 따고 2021년 5월 달에는 2등 비행사 면허증을 따고 또 일본에서 열린 민간 항공대회에서 2등을 하고 한국인 최초로 무시험 1등 비행사 면허까지 따면서 일본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 사실이 잡지 개벽의 기고문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조선에도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돌 같은 그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청춘가라는 민요가 있는데 이 민요에 이런 가사가 붙어요. 떴다 보아라 안창남 비행기, 내려다 보아라 엄복동 자전거. 엄복동 자전거. 그 당시에 또 야. 자전거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구전 노래가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야, 뛰어난 비행수를 뽐내던 조선의 네. 헌칠한 청년, 암울했던 조선 사회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느낌이지 네. 않았을까 싶은데 특히 안창남이 고국 비행을 하러 방문했을 때 조선 땅이 들썩였다고요. 네, 1922년 12월 10일 조선에 옵니다. 조선 13도 지도가 그려진 비행기 금강호를 타고 조선으로 오는데 조선 사람들에게 그 고국 방문 비행이 국가적인 행사 그 자체였습니다. 안창남을 보러 한강의 매서운 바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비행장에 모인 사람이 무려 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의도 비행장에서 우렁찬 비행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고 금강호가 활주로를 내달면서 경성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네, 5만 명이 모였다니까 정말 조선의 아이돌이다 싶은데 근데 고국 비행을 일본이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다면서요? 네, 뜻밖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안창남의 이 고국 비행을 응원했는데 응원했어요. 속내가 따로 있었어요. 안창남을 통해서 그들의 항공기술, 군사기술을 홍보하고 그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미화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용했구나. 안창남, 네,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안창남은 이것을 간파했고 한반도 하늘을 조선인 최초로 비행하면서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명장면을 남깁니다. 자, 여의도에서 이륙해서 오늘날의 마포, 공덕, 서대문, 독립문, 평동, 광화문, 경복궁, 창덕궁, 동대문, 종묘, 남대문을 나르게 되는데 순종 황제가 칩거하고 있던 창덕궁 상공을 선회하면서 예의를 표하기도 하고요. 이야. 이후 회전 비행, 자유낙하 여러 가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비행은 기술을 넘어서 동포들의 가슴 속에 형언할 수 없는 의지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안창남의 비행을 보면서 환희와 감동에 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복받치는 감정을 참다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창남의 이 비행은 우리 항공 역사뿐 아니라 독립운동사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한 일대 사건이 됩니다. 네, 지금으로 따지면 조선의 아이돌이었고 사실 뭐 이렇게 유능한 비행사였으면 부와 명예가 보장이 됐을 텐데 앞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을 마다하고 독립운동 활동에 뛰어들었어요. 네, 이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간 안창남은 1923년 9월에 간토 대지진을 겪습니다. 일본 간토 지방에서 10만 명의 사상자를 낸 대지진이었는데요. 이 혼란을 틈타서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약탈과
방화를 일삼는다라고 하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일본 내에서 조선인 수천 명이 학살되는 대사건이 이어집니다. 이 학살 소식을 접한 안창남이 큰 충격에 빠졌고 이것이 그가 항공 독립운동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됩니다. 안창남은 일제의 눈을 피해서 1924년 중국으로 건너갔고 중국군에 들어가 비행사와 항공군 사령관, 항공대 비행학교 교관이 됩니다. 특히 비행사관학교를 세워서 여기서 배출되는 조종사들을 통해서 독립투쟁을 하고 싶어 했는데요. 1927년엔 이 학교 건립을 위해서 300여만 평의 땅을 샀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일본을 이기는 길은 비행수를 익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고 합니다. 1928년엔 비밀 결사단체인 대한독립공명단을 결성해서 만주를 중심으로 실제 독립운동을 펴기도 했습니다. 네, 민족의 천재 조종사에서 하늘을 나는 독립운동가로 변신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뜻을 다 펼치기 전에 어떤 사고를 당한다면서요? 네, 1930년 4월 2일 날 당시 연습생을 가르치던 안창남은 새로 도입한 비행기를 시험 운전해 보려고 탑승을 했는데요. 비행 도중에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나무에 부딪히고 맙니다. 결국 이 비행기가 산에 추락했고 그는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겨우 30살이었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안창남의 유해를 우리가 아직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중국 타이위안시에 묻혀 있었지만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묘가 파괴되고 지금은 흔적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안창남은 2001년에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서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는데 후손이 없어서 빛을 보지 못하다가 순국 93년 만에 그의 훈장이 공군사관학교에 영구 전시되게 됐습니다. 하늘을 나르며 독립을 꿈꿨던 조선의 청년 안창남. 그가 품었던 용기와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조선 최초의 비행사라는 건 알았는데 네. 이렇게 독립운동사에도 빛나는 그러니까요. 분이라는 건 잘 네. 몰랐습니다. 예, 새로운 역사를 알 수 있었어요.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72년 4월 3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세 분은 우리나라 TV 역대 드라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여명의 눈동자. 전원일기 아니죠? 저는 뭐- 전원일기? 전원일기. 전원일기도 있고. 네, 1972년 4월 3일은 무려 70%가 넘는 시청률로 70년대 안방을 뒤흔었던 역대 최고의 인기 드라마 여로가 첫 방송된 여로. 날입니다. 네. 여로 기억나시죠? 예, 전 기억나요. 네. 아세요? 저는 태어나기 전이라 모르죠. 네, 지금 60대 이상인 분들한테 이 기억이 아주 선명할 거예요. 이 여로는 조금 모자란 남편 영구와 고된 시집살이에 눈물 짓는 아내 분이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중장년층이라면 대부분 기억할 이 작품은 1950년대를 배경으로 고부 갈등과 가족 간의 화해에 진실한 사랑을 절절하게 녹여냈고 정말 춥고 가난했던 시절 전 국민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인데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그 주제곡 있잖아요. 네. 이미자 씨가 이미자 씨가. 불렀죠. 네. 그 노래 이렇게 주제곡 타이틀이 딱 나오면 다 TV 앞에 모여 앉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앞집 사셨던 분도 우리 집으로 와서 저 텔레비전 보고 이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여로는 정말 그 시대의 열풍이었죠. 아니 이 드라마 내용이 너무 궁금해요. 네.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렇게 뭐 70%? 그러니까. 야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 주제가 끝 가사가 여자의 길이에요. 여자의 길 여로인데 이걸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여행의 길 여로로 한자를 바꿨죠. 한 여자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분이 역의 태연실 씨 정말 주인공이에요. 영구 역의 장욱재 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분이는 가난 때문에 집안을 도우려다 술집으로 팔려가요. 거기서 사기꾼 김달중의 중매로 시골 부자 최주사집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주사의 아들 영구는 지능이 낮고 몸도 불편했어요. 이런 영구를 분이는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아들도 낳았는데 그 아들 역할을 누가 했냐면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배우 송승환 씨가 했어요. 네, 이 착하고 다정한 분이 모습에 결국 영구도 분이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죠.
네, 아니 근데 드라마라는 게 이렇게 그냥 행복하게만 살면은 사실 뭐 문제 밋밋하잖아요. 없죠. 네, 뭔가 악역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청자들이 같이 보면서 야 저거면서 욕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지 맛이 않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악역이 나옵니다. 여루의 인기 비결이기도 한데요. 못된 시어머니의 원조 박조아 씨 활약이 대단히 컸습니다. 박조아 씨는 영구의 계모이자 분이의 시어머니 역할을 맡아서 분이를 구박하는데요. 자기가 데려온 딸과 힘을 합쳐서 착한 분이를 아무리 구박해도 분이가 흔들리지 않자 결국 분이가 과거에 술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남편 최주사에게 일러 바쳤고 아이고. 결국 분이는 남편과 아들을 남겨두고 집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이 분이는 전쟁의 와중에서 식당을 해서 큰 돈을 벌었고 반면 최주사 집안은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죄다 날려요. 그러던 중 마침내 대전역에서 분이와 최주사 가족이 만나게 되고 그들이 다시 결합하면서 행복을 되찾는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구의 바보 연기와 분이의 고단한 시집살이에 함께 웃고 울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스토리 자체는 우리가 뭐 짐작할 수 있는 스토리인데 네. 이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그 당시 힘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줬다는 거죠. 영구와 분이가. 그 영구는 지금 영구없다의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로의 인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고요. 네, 이 여로가 방영될 저녁 시간이면은 정말 온 나라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TV 있는 집이 많지 않아서 동네 사람들이 TV 있는 집에 다 모여서 이걸 시청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매일 한 번씩 모이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시청률은 비공식 집계입니다만은 70% 이상, 8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자, 온 국민이 드라마를 시청하느라고 길에는 개미 한 마리 없을 정도로 한산했고 전국 가정마다 밥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고 해요. 또 군대에서까지 이걸 보느라고 내무반 점호와 얼차려를 뒤로 미루겠다는 군사기밀도 어허. 있습니다. 네, 당시 유일한 공연 문화였던 서커스가 이 드라마 때문에 찬밥 신사가 되고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도 회복되질 못해서 우리나라 놀이 문화에 아주 커다란 개편이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대단하네. 네. 가전업계가 특수를 누리면서 TV 100만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TV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볼륨을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TV를 안방에서 보지 않고 다 같이 방에 봐야 놓고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문 열어놓고 봤기 때문에 옆집 사람들 같이 봐야 되니까. 해야 됐다는 거예요. 네. 아. 아, 그러면서 이제 TV도 특수를 누리게 된 건데 사실 예나 지금이나 드라마를 보면 과몰입이 문제입니다. 네. 사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고 연기하는 배우일 뿐인데 우리는 이제 몰입해서 네. 그 배우를 미워하잖아요. 당시에도 좀 그랬다면서요. 네, 둘도 없는 나쁜 시어머니로 등장했던 박조아 씨. 그랬겠네. 온 국민의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태연실 씨와 박조아 씨는 사실은 친구인데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태연실 씨는 거의 안 다치고 박조아 씨는 좀 많이 다치고 두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태연실 씨에게 몰려들어서 위로를 하고 박조아 씨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박조아 씨의 증언이 있습니다. 네. 신우이 역할을 한 권미애 씨,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욕을 해서 제대로 밖을 다니지도 못했다고 어허. 하고요.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거기 달중이 역할을 했던 김무영 씨 집에 돌이 날아들었다고 어허. 하는 오. 확인되지 않는 소문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녹화장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시어머니, 시누이, 달중이 다 나와 그랬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연구 그러면은 우리 심영래 선배님이 네, 떠올렸는데 이 연구의 원래 원조가 여로의 장욱재 씨의 캐릭터라는 얘기를 오늘 알게 됐어요. 네, 맞아요. 그 연구가 이 연구예요. 개그맨 심영래 씨의 연구 없다. 이게 이 여로의 연구를 오마주한 겁니다. 연구 역을 맡았던 장욱재 씨를 직접 찾아가서 허락을 받았다고도 하는데요. 그래요? 영원한 명대사, 연구 없다. 이거 장욱재 씨가 원조예요. 당시 여로를 보고 난 다음 등교한 학생들은 전부 연구 없다, 뭐 땡띠야 밥줘 이렇게 섹시야 밥죠. 네네 이 혀 짧은 소리 이거 흉내내고 제기차기를 하는데 처음 하나만 차고 두 번째부터는 헛발질을 하는 영구제기가 있어요. 다 이거 흉내를 내가지고 그 당시 초등학교에서는 바보 흉내 못 내면 바보다. 네 이게 바보 흉내 못 유행을 내면 했습니다. 바보다. 아, 지금 그거 기억난다. 섹시 밥 줘. 이게 자주 나오는데. 그래요? 엄마 밥 주라. 잘하시는데요. 근데 방송 횟수도 처음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면서요? 네, 처음에 90회 예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방송 횟수를 211회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또 드라마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때까지 드라마는 전부 스튜디오 세트장에서 촬영을 했는데 여로는 송추 같은 야외 촬영을 했다고 하는 이런 획기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여로를 기억하는 이유는 힘들고 괴로운 시절에 모자라도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 시절의 분위와 영구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야, 여러 참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2년 4월 2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82년 4월 2일은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제도를 침공하면서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날 아르헨티나가 영국 영토인 포클랜드 섬을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군인 10,000명을 동원해서 점령하는데요. 영국은 3일 뒤에 출병해서 전쟁 끝에 아르헨티나의 항복을 받고 섬을 탈환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네. 포클랜드가 아르헨티나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주장했었죠. 네, 이 포클랜드 섬은 아르헨티나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본래 인구 2,000명 정도 양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는 이런 섬이었는데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까지 노릴 가치는 없는 그야말로 황량하고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한창 식민지를 넓히고 있었던 1833년에 영국 본토에서 14,000km나 떨어진 이 작은 섬에 영국 깃발을 꽂은 것이 전쟁의 씨앗이 됩니다. 1982년 당시 레오폴도 갈티에리 장군이 이끌던 아르헨티나의 독재 군사 정권은 경제난과 정치 위기에 처했고 그러자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포클랜드를 침공하기로 했던 거죠. 설마 영국이 이 버려진 섬 때문에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와서 전쟁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섣부른 판단도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영국군이 점유하고 있던 포클랜드 섬을 기습 공격해서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네, 근데 아무리 황량하고 또 가치가 없는 섬이라 해도 영국의 자존심을 건든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네, 당시 영국 총리는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마가렛 대처였어요. 집권 3년 차였던 대처 총리는 외교로 해결하자는 의회의 제안을 뿌리칩니다. 이런 침략은 부스러기 하나의 정당성도 없고 한 조각의 합법성도 없다. 이역만리에 있지만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공격은 영국 본토 공격과 같다라면서 국도 수복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국제사회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미국은 포클랜드에 사는 영국 주민이 얼마 안 되고 그 섬은 되찾을 실익이 없다면서 대처에게 포기할 것을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도 대처는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하와이에 미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됐다고 전쟁을 벌였나요? 라고 쏘아붙이면서 아르헨티나와 협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네, 의회나 다른 국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포클랜드를 찾겠다는 의지로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전쟁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을까요? 사실 이 전쟁은 영국이 패전할 확률이 훨씬 높은 전쟁이었습니다. 일단 거리가 멀어서 오래 항해를 해서 군대가 가야 되고 기후가 막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고 장비가 부족했고 승전 가능성이 낮았는데 영국은 아르헨티나 침공을 받은 지 3일 만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함대와 항공기를 동원해서 포클랜드로 보냈고요. 심지어는 호화 유객선 퀸 엘자베스 2호까지 증발해서 병력을 수송했습니다. 결국 영국 해군이 아르헨티나의 가장 강력한 전투함 벨그라노호를 격침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약점이 있었어요. 군인 10,000명을 동원하면서도 포클랜드 섬에 장기 주둔할 숙소도 마련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아르헨티나 군인들이 거의 먹지도 입지도 못하면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 결국 영국은 바다와 하늘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75일 만에 승리를 따냅니다. 네. 영국의 사기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당시 영국의 왕자가 이 전쟁에 참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유층이나 지도층 자제는 징병을 기피했던 아르헨티나와는 달리 영국에선 엘리자베스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 왕자까지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헬기 조종사로 직접 참전을 했는데요. 대함 미사일을 가짜 표적으로 유도하면서 본인이 탄 비행기가 미사일의 표적이 되는 위험천만한 업무를 수행을
주행을 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감동했고 게다가 전쟁 중에 실종 소식이 들려와서 아주 아이고. 비탄에 빠진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사히 생還했고 무사히 생還하자 또다시 온 국민이 열광했습니다. 네, 몸을 사리지 않는 왕제 참전까지 있었으니 뭐 영국 국민들은 막 애국심이 막 들끓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승리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처 총리는 국가 장래에 득이 된다면 아무리 반대해도 밀고 나간 그야말로 철의 여인이었어요. 전쟁 이후 대처 총리는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밤새워 255통의 편지를 썼는데요. 포클랜드 전쟁에서 전사한 영국군 유족들에게 붙이는 위로 편지였습니다. 편지 인수해서 뒤에 서명만 하고 보내자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모든 전사자들의 이름을 자필로 꾹꾹 눌러 써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같은 대처의 리더십이 영국 국민들을 또 한 번 감동시키게 됩니다. 영토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독도 문제 때문에 이 영토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영토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위협에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 영국의 본보기를 우리의 그 모범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유, 대처가 그야말로 강력하게 대처했네. 강력한 대처.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네. 2004년 4월 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2004년 4월 1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도 KTX가 개통된 날입니다. 경부 고속도로와 경부선 철도를 통해서 부산 서울, 서울 부산 간 5시간 시대를 연 이후에 KTX는 그 시간을 반으로 줄여서 서울 부산 2시간 40분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제 일일 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저도 저거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야말로 저거 처음에 개통됐을 때 점심은 대전에서 먹고 저녁은 부산에서 먹고 바로 서울로 오는 이야. 이런 일일 시대가 열렸는데, 야, 참 놀라운 거였어요. 아, 대단하죠. 이제는 뭐 사실 KTX 없는 우리나라 교통은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됐는데 처음에 KTX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네, 1980년대 들어서 자동차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1989년에 경부 고속철도 건설을 공식 결정하게 됐고 1992년 6월 30일 천안 아산역 예정지에서 철도 기공식을 엽니다. 당초에는 유치가 확정되어 있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공식 후 6년 내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열차 도입 국가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공사 중에 문화재를 훼손하는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됐고 그 사이에 IMF 위기가 찾아와서 공사가 계속 늦어집니다. 결국 월드컵 2년 후인 2004년 4월 1일에 KTX 코리아 트레인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개통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고 시속이 200km 이상 나는 철도를 고속철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신칸센, 프랑스의 떼제베, 독일의 이체, 그리고 스페인 아베에 이어서 세계 5번째로 고속철도를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 저도 이때 그 딱 탔을 때 그 기억이 나는데 화면에 보면 300km 막 이렇게 찍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달린다고 막 이랬을 때 숫자가 기억이 나는. 탁탁 올라가죠.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이 고속 KTX가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나요? 네, KTX는 간선 철도망의 최고 속도를 기존의 시속 150km에서 300km로 2배 빠르게 단축시키면서 속도 혁명을 일으켰고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부산을 달리던 기존의 가장 빠른 열차 새마로보다 운행 시간을 1시간 30분 단축하면서 서울 부산 2시간 40분, 서울 목포 2시간 58분에 주파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천안 아산까지는 30분대, 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1시간 이내에 다다를 수가 있게 돼서 대전과 충청권이 서울의 출퇴근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또 여행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지역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저게 딱 맞다고. 빨리빨리 가잖아. 우리 무조건 빨리빨리죠. 여행 갈 때도 빨리 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제 안 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용했죠. 네, 그렇습니다. 개통 3년 만에 누적 이용객이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단하다. 1억 명. 네. 20년이 된 2024년 4월 1일 개통 20년을 맞으면서 누적 이용객 총 10억 5천만 명을 돌파합니다. 야, 그러면 네. KTX 역 중에서 네. 제가 궁금한 게 가장 많은 하루 이용객
당연히 서울역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예상하시다시피 그러네.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은 경부선뿐 아니라 호남선, 중앙선 등 모두 7개 노선의 열차가 출발 도착하는 역이고요. 그래서 하루 이용객이 9만 7천 명. 와. 이것이 KTX 이전 2004년 대비 2.2배 는 숫자입니다. 와. KTX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은 서울, 부산 구간으로 하루 평균 18,000명이 타고 와, 내립니다. 어마어마하네요. 2004년 개통 첫 해에 경부, 호남 2개 노선 20개역만 다니던 KTX가 2024년 현재는 전국 8개 노선 69개역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하루 평균 운행 횟수도 토요일 기준으로 369회로 개통 초기 142회에 비해서 3배가 늘었습니다. 자, 지난 20년 동안 시민의 발이 되어준 KTX. 자, 지금까지 빠르고 안전한 KTX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릴 때 꼭 이런 멘트가 그렇죠.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빠르고 안전한 KTX. 지금도 전국 각지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발전으로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우리의 교통수단이 되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저거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저게 부산에서 서울 탁 왔다가 네. 여기서 평양 쫙 갔다가 평양에서 함경도 쫙 가든지 신의주 딱 빠져서 중국 쫙 해서 유럽까지 쫙. 너무 KTX 많은 꿈을 로요? 꾸시는 것 같습니다. 꿈 같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언젠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때까지 살진 못하겠지만. 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오늘도 유익한 역사 얘기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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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보은의 사계식탁 시작하겠습니다. 이보은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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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어머, 바야흐로 정말 꽃이 만발한 아유, 진짜 봄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바야흐로, 제가 그죠? 여의도 지나오면서 깜짝 네. 놀랐어요. 네. 벚꽃이 다 폈어요. 네, 맞아요, 이제 맞아요. 진짜 봄인데요. 네. 이렇게 봄이 되면 싱그러운 뭔가를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봄맞이 특집으로 준비한 봄맞이 김치 특집입니다. 김치 하는군요, 오늘. 네, 오늘 김치인데요. 김치 중에서도 요거는 아마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바로 청상추 봄김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돼요? 청상추는 푸릇푸릇한 상추죠. 네. 우리가 꽃상추하고는 조금 좀 다른데요. 요 청상추 가지고 아주 맛있는 김치를 담는데 우리가 지금쯤 오이소박이를 담으면 오이가 조금 비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이소박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청상추로 만드니까 요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입안을 정말 싱그럽게 하고 화사하게 만들어서 정말 봄김치다운 그런 맛을 낼 텐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 한창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미나리입니다. 이 미나리 가지고 미나리 봄김치를 만들 건데요. 일단 향 좋죠. 아삭아삭 씹을 때 식감 아하. 좋죠. 그다음에 어떤 메뉴하고도 다 잘 어울려서 이 미나리 봄김치는 하나만 담아 놓으시면 고기 드실 때 또는 잔치국수 드실 때 고명으로 드시면 아주 좋은 아주 식감 좋은 김치입니다. 오늘 정말 간단한 레시피로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고정. 아이고야. 아니 근데 봄이 딱 되면은 일단 네. 우리가 먹는 그냥 김장김치보다는 뭔가 봄에 맞는 상큼한 그냥 맞아. 깔끔한 김치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네. 두 가지 해주신다 그러니까 잘 한번 배워볼게요. 네. 여기 제가 지금 청상추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청상추가 바로 이렇게 요새 뭐 삼겹살집, 고깃집 가면 상추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상추도 요새 가격이 조금 이제 네. 좀 비싸다 보니까 많이 못 주시고 조금씩 주시는데 그래도 꽃상추 말고 이렇게 청상추를 많이 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청상추가 꽃상추보다 조금 가격이 착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요거 가지고 김치
만들면 아주 좋거든요. 근데 이 청상추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줄기 부분이 약간 억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절임을 하냐? 아니에요. 청상추는 양념이 스며들면 하루 만에 맛이 아주 맛있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소금물에만 담가 놓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소금을 이렇게 물에다가 풀어요. 먼저 풀어주고. 네, 먼저 풀어요. 그래서 소금 물을 만드세요. 이렇게. 잘 녹여주시고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는데 우리가 상추를 씻을 때는 앞부분도 중요하지만 상추는 무엇보다 이 뒷부분을 많이 잘 씻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추 뒷부분에 이렇게 주름이 있잖아요. 네. 이 주름진 곳에 이물질이 많이 껴있을 수 있으니까 흐르는 물에 이 주름진 부분을 많이 씻어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한 얼마? 한 5분 정도만. 그러면 살짝 숨이 죽으면서 뻣뻣한 기운이 좀 없어지겠지요. 네. 절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담갔다만 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담갔다만 빼주세요. 5분 정도 담갔다 빼는 거면 너무 하기도 편하죠, 그쵸? 사실.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이렇게 억센 줄기 부분이 약간 부들부들해지거든요. 그러면 간이 훨씬 더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씹었을 때 식감도 굉장히 아삭아삭하게 좋아요. 네. 딱 5분간만 이렇게 좀 담아주세요. 담가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뒤집어주고. 네, 뒤집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이렇게 다 씻었던 거니까 툭툭툭 완전히 털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씻을 필요 없이. 네, 필요 없이. 그래서 완벽하게 씻은 다음에 담가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물기만 조금 빼서 준비를 해주세요. 요게요. 지금쯤 아마 묵은 김치가 약간 입맛에 이거 안 맞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요새 하도 봄 나물, 제철 나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싱그러운 것들 좀 드시고 싶으실 때 요 청상추 가지고 김치 만들어서 잡수시면 네. 입맛도 확 살고요. 그다음에 요새 다들 고기 생선들 좋아하시잖아요. 생선 찜해서 그 생선살 싸서 잡수셔도 아주 어머나, 좋고요. 맛있겠다. 그다음에 삼겹살 구워서 요 청상추 김치에다가 싸서 잡수셔도 아주 좋아요. 이렇게 그거는 뭐.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물기를 빼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는 여 안에 들어가는 양념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가는 채소만 손질을 하면 되는데 특별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오이소박이처럼 담고 싶다. 그래서 부추를 준비를 했어요. 부추를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요거를 썰어서 같이 양념에 넣을 거예요. 진짜 싱그러울 것 같아요. 그쵸. 재료들도 근데 그렇고. 얼마나 썼느냐 너무 길게 썰면 요게 조금 돌아다니겠죠. 그러니까 양념에 흡착이 되도록 한 1cm 정도로만 이렇게 잘게 썰어주세요. 막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네. 저는 소리까지 기분이 좋아요. 색도 이쁘고 소리도. 이것이 봄소리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리고 지금 나오는 부추가 초벌 부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게 맛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1cm 가량으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이소박이에 뭐가 들어가죠? 부추 말고? 부추 말고. 네. 양파? 맞나? 그쵸, 양파 양파 들어가죠. 들어가요? 네, 양파 들어가죠. 그래서 양파도 이렇게 썰어줄 거예요. 끝까지. 야, 마지막까지. 네. 요새 꼼꼼하게. 채소값이 워낙 비싸서요. 아껴야 됩니다. 맞아. 다 써야 돼요. 이렇게 담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양파를 좀 넣을 거예요. 양파를 넣을 건데 양파는 어떻게 써느냐 이렇게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사방 한 0.8cm 정도 이렇게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섞어주세요. 부추랑 크게 비슷하네요, 거의. 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채소는 이게 부재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념에 섞여서 청상추에 발라지려면 딱 사이즈가 요렇게 돼야지 잘 발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색깔을 조금 넣어주는 게 좋아서 붉은 고추도 하나 정도 씨가 있는 채로 전 넣었어요. 네. 왜냐하면 요 씨가 단맛을 내거든요. 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는 뭘 하느냐? 바로 양념장만 만들면 돼요. 자, 양념장을 만들 건데 한 켠에 요거를 치워놓고 양념장은 어디다 만드느냐? 바로 여기에다가 만들 거예요.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 때 양념장이 청상추에 잘 버무려질 수 있도록 다시마 우린물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이 청상추는 익혀서 먹는 김치가 아니라 만들어서 익히지 않고 빨리 먹는 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주 감칠맛을 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시마 우린물을 한 컵을 준비합니다. 네. 아, 익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냥 물이 감칠맛을 주는 거죠. 다시마 우린. 네, 다시마 우린물.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풀어주세요. 고춧가루를 한 컵 반 정도만 풀어주세요. 미리 좀 불려주는 그렇죠. 건가요? 그래야지만 양념장이 잘 흡착이 돼요.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시고 그래야 빨갛게 많이 잘 올라오겠죠. 네. 그리고 청상추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이 있진 않아요. 우리가 오이 같은 경우에는 절이고 나서 양념을 집어넣고 나면은 수분이 이렇게 흥건하게 생기잖아요. 근데 청상추는 수분이 그닥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마 우린물을 준비를 해서 고춧가루를 이렇게 빨갛게 불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네. 요 양념이 잘 돼야 청상추 김치가 맛있어요. 네. 네. 요거는 발라주는 느낌인 거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흡착시키고. 네, 네. 제가 상추 겉절이 같은 거 많이 잡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추 겉절이는 이렇게 빨간 상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꽃상추로도 많이 잡수시는데 그건 뭐냐 하면 상추 겉절이는 식초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니까 약간 새콤달콤하잖아요. 네. 근데 꽃상추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붉은빛이 좀 있죠? 네. 그게 입안에 들어가면 조금 쌉쌀해요. 아. 그 쌉쌀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양념을 하는데 청상추는 단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싱그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치처럼 담아 먹으면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불려줬어요.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 바로 요게 뭐냐면 사과즙이에요. 사과즙. 사과를 갈아서 넣어도 되는데 요새 사과가 너무 비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주스 형태로 이렇게 파우치로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 그냥 한 컵 정도 준비를 해주세요. 아, 요즘 다 올라가지고. 네. 지금 또 근데 오르고 어떻게 이제. 비싸더라고요. 과일 안 넣으면 안 돼요 하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과일의 단맛이 들어가야 훨씬 더 청상추 봄김치가 싱그럽고 맛있어요. 자, 그랬으면 사과는 너무 비싸고 요새 망고가 조금 싸던데 망고 넣으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망고 4분의 1쪽만 넣으시면 돼요. 아, 돼요? 네. 어. 그거를 그냥 넣지 마시고요. 생수 한 4분의 3컵에 망고 4분의 1컵을 넣고 갈아요. 그래서 넣으시면 근데 즙을 좀 받아야 되겠죠. 맑게. 네. 그렇게 넣으시면 단맛이 조금 올라오거든요. 아. 그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키위는 안 될까요? 키위는 하지 마세요. 너무 새콤해요. 아, 이런 꿀팁이 있네요. 요즘 안 그래도 그러니까. 망고 가격이 괜찮아서. 망고 많이 사드시잖아요. 저도 한 박스 네, 샀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랬으면 이제부터는 여기다가 양념장을 그냥 다 넣으면 돼요. 요거 멸치 액젓이에요. 액젓 들어가야죠. 네. 김치니까. 그리고 요거는 새우젓이에요. 네. 새우젓. 그리고 요거 다진 마늘이에요. 그리고 요걸 준비했는데 요게 뭐냐 하면은 생강청 겨울철에 차 한다고 만들어놨던 게 있어서 생강청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만약에 요게 없다 그러면 생강 살짝 찧어서 물에다가 살짝 희석시켜서 물기 꼭 짜서 그 즙 넣으시면 돼요. 그러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섞어요. 아, 생강청은 요리의 활용도가 진짜 높아서. 네, 맞아요. 겨울에 목 아프고 이럴 때 만들어 놓으면 네. 여러모로 잘 쓰이죠. 아주 요긴하죠. 자, 이렇게 다 됐어요. 어머, 양념장 다 된 거예요? 이제 양념이 다 됐는데 여기 이제 소금 간이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아. 근데 제가 이 청상추 이 봄김치를 여기 갖고 나오려고 4번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저희 집 밥상에는 늘 청상추 봄김치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소금 간은 얼마나 하느냐? 1작은술 딱 맞아요. 야, 야. 정확하게 정확한 이 레시피입니다. 딱 맞아요. 양념 그럼 맛있다. 청상추는 얼마 정도 준비하면 되느냐? 청상추 1kg 정도 준비하시면 김치통 딱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요 양념을 다 넣어요. 썰어 들어가는구나.
이야. 야,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저 양념 저렇게만 먹어도 맛있겠지 않냐면서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이야. 오늘 그 비주얼이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막 알록달록 색깔 자체. 봄이네요. 봄.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이 다 묻혀졌어요. 그랬으면 청상추를 이제 요거를 버무려서 담기만 하면 되거든요. 조금 뻑뻑하지 않나 하실 텐데 뻑뻑하지 않아요. 이게 딱 맞는 레시피예요. 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간을 한번 보시면요. 딱이요? 간도 맛있어요. 어머나. 저 소리 딱 들으면 된 거야. 네. 자, 그랬으면 요런 바트를 하나 준비를 해주세요. 바트를. 그리고 이렇게 갖다 놓고 요게 지금 상추를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냥 손으로 쓱쓱 발라요. 어. 쓱쓱. 발라요. 아, 이거 맛이 궁금해. 이렇게. 배추김치 할 때 이렇게 네, 손 바르듯이. 넣듯이. 바르듯이. 그리고 우리 오이 소박이 할 때 오이 그 칼집 넣은 속에다가 넣듯이. 쏙쏙쏙 넣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발라주세요. 아, 그렇게 한쪽 면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겹쳐지면 뒤에 아래에서 들어오니까. 같이 올라오니까 일부러 두 쪽을 다 바를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아이고. 요즘 채소값 비싼데 저 네. 북한산 밑에 가면요 밥집에 저걸 마음대로 갖다 먹게 해요. 어? 그래요? 그게 되나? 쌈을.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약간 눈치를 좀 보면서 우리 먹어야 그때 되지 가본데 않습니까? 거기에. 아, 거기요? 아, 쌈 이렇게 잔뜩 있었던? 아직도 그렇게 하더라고. 와. 장희 씨 나 빼고 갔네. 거기, 요즘 비싼데, 채소값이. 그러게 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양념을 다 말끔하게 버무려 주세요. 아유, 그거 언제 버무려요? 그냥 한꺼번에 싹 비벼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이왕이면 정성이 또 아, 듬뿍 그죠. 들어가야 요게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꼭꼭 이렇게 해서 아이고, 발라주세요. 색 봐라. 아, 그냥 진짜 봄 그 자체인데요? 네. 이게 봄김치가 딱 무슨 냉이 가지고 김치 만들고 달래 네. 가지고 김치 만들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우리 그냥 일상적인 청상추잖아요. 요거 가지고도 양념만 초벌 부추만 넣어서 양념만 요렇게 해도 이게 맛있거든요. 맛있겠다. 요렇게. 봄을 요리하다. 네. 어때요, 타이틀? 너무 좋아. 아, 좋은데요. 아. 그래서 그러면 요렇게 다 발랐으면 어머님들이 그럼 요거 그냥 간 베이게 밖에다가 좀 놔뒀다가 살짝 간 베이면 넣을까요 하시잖아요. 요거는 바로 냉장고로 직행합니다. 어. 네. 바르자마자. 네, 바르자마자 바로 냉장고 직행해서 바로 드셔도 되고요. 요거 한 1시간 정도 간배임을 하고 난 다음에 드시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아주 조금 생겨요. 그러고 나서 뜨거운 밥에 척척 올려서 잡수시든가 아니면 요새 뭐 생선찜도 많이 잡수시고 그다음에 고기찜도 많이 하시니까 그거에다가 싸서 잡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요새 요거 청상추 저는 요거 만들어서 제가 4번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주변에 선물하니까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세요. 보통은 이제 깻잎 저렇게 양념 발라서 그렇죠. 네. 많이 먹는데 청상추는 아마 어우, 이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네. 너무 맛있죠, 요거. 자, 그래서 맛이 더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비주얼 이렇게 어디서 만나? 지금 다 깻잎을 이렇게 됐으면, 발라먹었구나. 제가 요게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 생방송이라 요걸 다 할 수는 없고 그 정도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그랬으면 1시간이면 사실 뭐 김치하고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 그럼요. 아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금방 담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 좀 담아놨어요. 김치통에. 담았어요. 요거 아까 와서 거네요. 저희가 네. 생방송 준비할 때 와서 담아놓은 거거든요. 요거 이렇게 해서 밥에다가 그냥 딱딱 올려서 이렇게 잡수시면 돼요. 아하. 숨이 좀 죽었지. 네. 물이 생기고 숨이 죽는. 네, 숨이 죽었죠. 물도 많이 안 생겼어요. 딱 요만큼 생겼어요. 자박자박하게. 만에. 네. 네.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리 네네. 밥이랑 네. 요 청상추가 조금 커서 좀 잘라서 드렸어요. 그걸로 한번 잡숴 보세요. 밥 위에다가 하나 쳐 여기 이제 얹어가지고. 1시간 네. 정도 지난 거. 네. 제가 아까 싸서 6시에 버무렸으니까 지금 한 2시간 정도 됐어요. 이거 겉절이 같은 그 맛이.
와, 상큼하다 확실히. 상큼하고. 상추의 그 아삭아삭한 그 맛이 살아있네 그대로. 야, 이거 맛있는데요? 그쵸? 되게 진짜 봄 그 자체예요. 입안에 딱 들어왔을 때도 무겁지 않고. 네. 저는 입에서? 봄에는 가벼운 좀 이런 김치가 좋거든요. 매콤한 맛이 싹 도는 게 네. 뒷맛이 확 사네. 네. 양파가 입에 씹히는 것도 딱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양파가 달달하게 씹히니까 훨씬 더 감칠맛도 있고요. 부추하고 청상추의 궁합도 굉장히 좋고요. 이거 진짜 고기하고 딱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네. 싸서 먹어도 고기하고 너무 잡수시면 아주 최고죠. 야들야들해요. 그러면서도 음. 식감이 그 아삭한 식감이 씹혀서 더 좋은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부드러우면서도. 저희가 청상추를 절이는 게 아니라 소금물에만 살짝 숨만 죽였기 때문에 네. 청상추의 식감이 그대로 있거든요. 선생님, 이게 지금 1시간 정도 지난 건가요? 지금 제가 아까 여기에 6시에 그걸 버무렸으니까 아. 한 2시간 25분 됐네요. 오, 너무 맛있다. 알싸한데요? 응. 너무 좋아요. 상큼한 맛이에요. 상큼한 맛 나죠. 네. 봄을 느낄 수 있는 아마 맛이에요, 진짜. 봄김치 중에서는 정말 청상추 봄김치를 꼭 매년 해야 되겠다. 행복한 아침 덕분이다. 아마 이러실 거예요. 맛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청상추 가지고 봄김치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요새 많이 나와 있는 미나리 가지고 미나리 봄김치를 좀 담아 볼게요. 미나리는 보통 요새 많이 나와 있는 게 막 잎도 막 무성하고 길이도 굉장히 길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래서 요 미나리 준비하시는데 미나리는 흐르는 물에 조금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요걸 준비하시면 되는데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도 어머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나리에 혹시 다른 이물질이 있지 않을까. 거머리라든지. 그렇죠. 근데 요새는 뭐 워낙 깨끗한 데서 하다 보니까는 거머리가 없긴 하는데 자, 물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합니다. 네. 물을 준비해서 요게 지금 식초예요. 식초. 깨끗하게 씻은 미나리를 물 준비해서 식초를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식초를 탄 다음에 미나리를 이렇게 담가요. 이렇게. 식초에 한 번 더. 네, 담가요. 미나리 저렇게 씻어야지 쫙 깨끗하게 씻긴다고. 네. 예. 그래서 담그는데 요거 어느 정도 담가 놓냐면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만 담아 놓으시면 굉장히 미나리가 훨씬 더 싱그럽고 훨씬 더 식감이 좋게 요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꼭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가 놓고 그 다음에 건져서 이제 미나리 김치를 담으시면 됩니다. 요 과정을 꼭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미나리의 식감과 맛있는 향도 같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랬으면 저는 이 미나리 김치에는 꼭 요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나리가 한창 맛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나리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게 바로 무인데요. 무도 바로 월동무예요. 월동무 요새 밖에 나가면 한 개에 저는 1,500원씩 샀는데 뭐 동네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채를 썰어서 너무 가늘게 채 썰면 미나리 속에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살짝 입자가 좀 있게끔 채 썰어 주세요. 네. 부드럽게 썰리네. 장인의 이제 아. 칼질이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자, 그랬으면 요것도 이제 좀 담가줘야 되겠죠. 담가서 절임을 좀 해야 되는데 요것도 이렇게 딱 100g만 들어가면 돼요. 요게 네. 더 많이 들어가면 저게 쉬워 보여도 안 쉬워요. 예. 요게 더 많이 들어가면 무와 미나리가 죽액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미나리에 한 5분의 1 정도, 100g만 딱 넣으세요. 그리고 소금으로 절임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버무려서 절임을 해놓으면 어느 정도 절임하면 되냐? 한 1시간 정도만 절임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이 미나리가 이 무에 의해서 굉장히 싱그럽고 아주 맛깔스럽게 만들어지죠. 자,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또 채소들이 있잖아요. 양파 곱게 채 썰어서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쪽파는 1cm 정도로 썰어서 이렇게만 준비를 해 놓으세요. 자, 그랬으면 이제 양념장을 만들 일만 남았어요. 자, 그랬으면 제가 미리 이렇게 아침에 와서 미나리를 깨끗하게
물에다 담갔어요. 네. 보세요. 아까 이렇게 담가놨던 거랑 지금 제가 담가서 건져놨던 거랑 좀 다르죠. 네. 훨씬. 그리고 초록이 훨씬 더 싱그럽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랬으면 미나리를 이제 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미나리 한 단 산다 그러면 잎까지 무성하게 있잖아요. 근데 미나리 김치에 미나리 잎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게 겉절이식으로 바로 먹는 김치이기 때문에 사그러져요. 왜냐하면 잎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수분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잎 있는 부분은 잘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조물조물 묻혀서 참기름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뜨거운 밥에 비벼 먹거든요. 아, 그쵸, 그쵸. 그렇게 해 드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요새 우럭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럭 매운탕이라든지 이렇게 맑은 탕 할 때 네. 미나리 이파리 듬뿍 넣고 향으로 잡수셔도 굉장히 좋죠. 이렇게 활용하시고 저는 이렇게 줄기부터 딱 미나리 잎 시작하는 부분까지만 준비를 했어요. 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썰어주는데 몇 센치로 써냐? 보통 7cm에서 8cm로 길게 썹니다. 왜냐하면 미나리가 너무 작게 썰면은 미나리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7 내지 8cm로 굵게 썰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굵어도 미나리가 간이 다 배일까요? 충분하게 다 배입니다. 네. 미나리가 주인공이니까 좀 그렇죠. 큼직큼직하게 네, 썰어도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오늘은 조연으로만 출연했던 이 미나리가 이제 주연으로 꿰찼어요. 네, 많이 성장했어요. 그럼 볶국 먹을 때 미나리 이렇게 올려서. 아, 끝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자,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무채 절여놨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아직 이게 생방송 중이라 지금 불과 제가 한 지 2, 3분밖에 안 돼서 무채를 짜서 넣을 수는 없고 미리 이렇게 짜왔어요. 요거를 이렇게 넣으세요. 네. 1시간 정도 지나요. 그렇죠. 꼬들꼬들해졌죠. 여기에다가 이제 양파도 넣어주세요. 여기도 양파가 들어가고 네. 김치니까. 그리고 여기다 쪽파도 넣어주세요. 쪽파도.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 와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미나리 이 봄김치를 어디에 먹게 할 거냐 하면은요. 밥이 아니고 삼겹살에 드시게 할 거예요. 와우. 오늘 여기서 삼겹살 해요? 삼겹살이요? 네. 준비해 주셨구나. 삼겹살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삼겹살을 애벌로 구워놨는데 어머나. 요거를 조금만 더 구워서 같이 드시게 할 거예요. 야. 맛있겠다. 자, 그랬으면 이제 양념장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예 양념장을 버무릴 볼에다가 같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준비할 거예요. 네. 일단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 이 고춧가루를 불려야지 양념이 잘 배이니까 다시마 우린물 아, 이번에도 2분의 1컵만 넣으세요. 2분의 1컵만 이렇게. 그리고 멸치 액젓만 들어가요, 이번에는. 네. 왜냐하면 새우젓보다는 멸치 액젓만 들어가는 게 미나리하고 훨씬 더 궁합이 잘 맞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매실청이 들어갑니다. 단맛도 좀 내주고. 네. 그래서 요거를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요. 그래서 좀 불려주세요. 네. 앞서 청상추는 하나하나 이렇게 발랐다면 네.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버무릴 하실 거예요. 거죠?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제 불린 상태에서 고춧가루가 빨갛게 일어나면 여기에다가 이제 다진 마늘 그리고 다진 생강 그리고 여기에 황설탕이 좀 들어가요. 왜 항설탕이에요? 네. 왜냐하면 흰설탕보다는 황설탕이 단맛에 뚜렷한 맛을 조금 적게 하니까 미나리의 향을 살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황설탕을 제가 설득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저 삼겹살에 불 들어왔어요? 아, 네. 우리 이지영 선생님은 지금 그쪽이 더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 식소리가 안 나서. 한번 버렸다 가시잖아요. 또 체크하시죠. 아니에요. 충분하게 지금. 예. 고기에는 진심이라서.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간을 맞춰야 되는데요. 요거는 2분의 1 큰 술만 소금 넣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4번 해봤기 때문에 딱 맞아요. 아, 이것도 내보내 보셨어요? 확실한 레시피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통깨는 나중에 넣을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런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버무려요. 오, 넣고 버무려 주세요. 맛있겠다. 이렇게 어머나. 확실히 김치하는 느낌이 또 확 나네요. 이렇게 보니까. 네. 버무려 주세요. 푸릇푸릇한 봄의 양념이 묻습니다 지금. 아 맛있겠다. 이 미나리는 조금 수분기가 담아 놓고 나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수분기가 좀 없어서 조금 뻣뻣한 기운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버무려서 만드셔야지 이게 아주 맛있어요. 저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보거집의 그 미나리 그게 참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 자, 이렇게 지금 다 버무렸으면 여기에다가 통깨 하나만 뿌려주세요. 이렇게. 마무리로. 네, 마무리 통깨 들어갈 때쯤에 또 삼겹살 소리가 이제 싹 나네요. 또. 아, 나네 나.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대돼요. 맛있겠죠?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이 미나리도 다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삼겹살을 구워오면 돼요. 네네. 삼겹살과 미나리는 궁합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같이 구워 먹어도 네. 맛있고. 그거 요즘에 미나리 삼겹살집이 막 생기더라고. 많아요. 꽤 많이 늘어났어. 옛날에는 곱창집에 그랬었는데 이제 삼겹살에도. 예. 이렇게 해서 삼겹살이 이제 네. 구워지고 있어요. 네. 싹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시에다가 미나리를 한껏 이렇게 좀 담아요. 이렇게 아이, 지금 담아주세요. 방송 시간이 2분 20초 남았어요. 못 먹을까 봐. 선생님 이거 덩어리로 그냥 주시죠? 삼겹살. 그럴 수는 없어요. 자, 그랬으면 이게 삼겹살 지금 뭐 다 됐으니까 네네네. 바로 가서 이럴 때는 편성 시간이 아쉽더라고. 그렇죠. 먹을 시간이 조금 더 충분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서 일단 구워주세요. 네. 막 8시 36분이 됐습니다. 네. 네. 야. 아까 저희는 37분 50초에 좋다. 끝내야 됩니다. 어유 좋다. 좋다. 맛있겠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담아주세요. 많이. 예. 여기서 미나리. 요거랑 같이 이렇게 싸드세요. 네네네. 저건 뭐 근데 저 삼겹살은 외국인들이 와서 저거 먹어도 정말 반하더라고요. 네, 맛있죠?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막 네. 맛있고 좋은 소고기 먹어도 저는 결국에는 저 삼겹살이 저거야, 있더라고요. 저거. 드시고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야. 이렇게 이 해서 아침에 먹어도 뭐 네. 그럼. 감사합니다. 삼겹살이랑 그 위에다 미나리 얹어서 네, 같이 먹어요. 미나리랑 같이 버무려서 잡수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가 아, 너무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구나. 이 미나리랑 요즘 삼겹살하고 미나리가 이렇게 야들야들한 거예요. 네, 네. 삼겹살의 미나리 향. 지금 딱 제철이기 때문에 미나리가 향도 좋고요. 식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나리 봉김치를 만들어서 갖가지로 여러분들이 쓰일 수가 있는데 잔치국수 위에 올리셔도 좋고요. 그냥 뜨거운 밥에 비벼만 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요새 비빔밥들 나물 비빔밥 많이 드시지요. 가운데 미나리 김치 하나 딱 소복하게 올려서 버무려 잡수셔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야, 이 삼겹살에 약간 기름진 거를 미나리가 싹 잡아주죠. 잡아주면서 향으로 싹 잡아줘. 네. 입안이 막 향긋해져요. 너무 맛있네요. 다음 주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돼. 네. 다음 주에는 뭐 하죠?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잠깐 쉰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 다음 주도 궁금하네요. 네, 그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무침 요리 제가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이렇게 맛있게 무쳐서 한 끼 한 상으로 차려내는 무침 요리 어떤 것이 있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떨지 어제는 살짝 비가 내렸거든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입니다. 다만 절기가 무색하게 하늘빛이 조금 흐린데요. 오늘 호남을 중심으로는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 먼저 보시면요. 호남에는 5에서 20mm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오전까지 서쪽에서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는데요. 특히 강이나 호수, 터널 주변에서는 시야가 더 답답합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동안에도 어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0도, 대구와 부산은 16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당분간 전국이 맑겠고요.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봄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아니 어제 동네 산책하는데 네. 누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네. 봤더니 벚꽃 천지였어. 그렇죠. 이제 그걸 진짜 몰랐더라고 내가. 꽃놀이 가도 될 아. 때가 왔습니다. 이제 날씨도 그렇고 이제 완벽한 봄이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 오늘 저희가 먹었던 이런 향긋한 미나리와 삼겹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저희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니까요. 확인하시고 한번 해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